바로 이렇게 조광조가 적극적으로 개혁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 두 사람이 정말 한때는 그야말로 뭐 호흡이 척척 맞는 동반자였다면 이제 서서히 조광조의 이런 개혁 정치가 좀 더 강력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이게 위험한 동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종의 입장에서는 이제 조광조가 개혁 정책을 적극하고 뭐 현량과 실시하고 위훈삭제 할 때마다 이게 내가 왕이야, 지가 왕이야 이렇게 돼버려. 이 저울이 이렇게 기울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훈구파 세력 입장에서는 이렇게 기울어진 조광조로 기울어진 저울을 이제 반대로 바꿔놔야 되겠다라는 이제 평평한 것도 아니에요. 이제 조광조 뭐 요즘 표현으로 완전히 날려보내야 되겠다라는 이런 정치적인 여러 가지 그 계획들을 추진해 나가죠. 그래서 이 가장 이게 두 사람이 붙는 부분 중에 하나가 왕권 부분이에요. 이 중종도 처음에는 살인파들의 입장을 강화하고 뭔가 이렇게 좀 신하들이 권력이 연산군 때 그 문제가 많았으니까 독재 정치하면서 이 신권이 약화된 거 이거를 내가 이렇게 그 어느 정도 이 왕권을 어느 정도 이제 억제하고 신권을 강화시켜줘야 되겠다 이 생각은 했는 거예요. 근데 조광조가 세력이 커지면서 이게 너무 커져버리는 거야 신권이. 이래서는 안 되잖아. 그러면서 이 조광조의 그 왕권 견제론에 이제 서서히 제동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종은 이게 왕의 속성이기도 해요. 결과적으로는 태종과 같은 이방원이나 그 세조와 같은 이런 왕권을 강화하려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고, 조광조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이 살인파의 개혁 정치가 결실을 맺으려면 왕권보다는 신권이 강해야 된다. 계속 경연을 통해서 왕이 먼저 도덕적이 대하시고 옛날 그 성군들은 다 이 신하들한테 이 권력을 줬고 왕이 먼저 모범적으로 공부하고 검소하고 절약하고 제대로 된 공부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고 어떻게 보면 다시 이게 재현돼요. 바로 이 이방원이 왕권 강화하는 과정에서 정도전이 결과적으로 희생되고 세조가 왕권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사육신의 희생이 나왔듯이 어떻게 보면 중종과 조광조의 관계도 이런 모습의 재현이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1519년 11월 15일 밤 그날 이 역사를 바꾼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역사에서는 기묘사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기묘사 직전에 이 현량과 실시라든가 특히 위훈삭제가 본격화되면서 이 훈구파들이 결집을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뭐 워낙 중종의 신임이 강하니까 뭐 조광조가 개혁 정치에 나가고 뭐 소학 실시하고 향약 보급하고 이런 과정에서 뭐 그러지 얼마까지 하는가 한번 보자 이랬는데 이제 문제는 자기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특히 위훈삭제 같은 경우는 훈구파 본인이 이러다가 내가 당하겠구나.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종의 흐름을 알고 있다. 중종도 조광조한테 상당히 염증을 내고 있다. 실제 경연을 자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중종의 입장에서는 경연에서 맨날 왕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특히 중종 때 지진도 많이 일어나요. 우리 역사 속에서 지진이 크게 일어났던 대표적인 시기가 바로 중종 때인데 지진이 일어났을 때도 이 중종에게 이 조광조 같은 신하들이 이 왕이 잘못해가 그렇다. 이 왕이 제대로 이제 뭐 정치를 똑바로 하셔야 돼. 중종이 상당히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훈구파들이 이 조광조가 이거 왕권까지 넘보는 그런 인물 아니냐. 중종 생각해 보니까 맞아. 지가 왕이야, 내가 왕이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 때 바로 이제 훈구파 세력들이 움직입니다. 그 자신의 딸이었던 희빈 홍씨를 중종의 후궁으로 보냈던 홍경주 그리고 이 난곤 심정 이런 사람에다가 또 이 중종의 후궁 중에 경빈 박씨라는 인물 다 이런 세력들이 전면에 등장하면서 조광조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계속 만들어 나가요. 항상 예나 지금이나 이런 그 왕하고 누가 가까이 있느냐 이게 되게 이 정치 권력을 좌지우지하는 아주 중요한 뉴스예요. 이제 훈구 세력들이 중종을 자주 만날 수 있는 이런 채널을 통해서 조광조는 정말 왕권까지 넘보는 위험한 인물입니다. 이걸 계속 주시켜요. 그리고 자기 당파를 형성해서 보십시오. 현량과 같은 거 실시가 자기 세력 다 확보하지 않느냐. 이게 결국 뭔가 결과적으로 이 왕권을 제약하려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 중종도 흔들리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우리 또 연려실기술과 같은 기록 보면 이런 내용도 나와요. 그 주초위양이라는 글씨가 궁궐에 막 들에서 발견된다.
요 나뭇잎에다가 주초위왕이라는 네 글자를 썼는데 주와 초를 합하면 조씨가 되는 거예요. 조씨가 왕이 된다. 여기 이제 나뭇잎에다가 이 감즙 같은 거, 요 단즙 같은 거를 이렇게 발라놓으니까 벌레들이 지나가니까 이게 달콤한 게 있으니까 이게 갉아먹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글자가 네 글자가 나오니까 그때도 이거는 뭐 황당하다라고는 알지만 기분은 나쁜 거예요. 조씨가 왕이 돼?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고려 말에도 목자 유양설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이 목자, 우리 이시에 그 목자가 들어가잖아요. 나무목자. 목자성을 가진 사람이 왕이 된다. 이런 게 그래도 이게 운명이 지금으로 치면 뭐 유언비어 가짜 뉴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이 또 흔들리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이런 것까지 막 궁궐에서 보고가 올라오고 이러니까 이 중종도 상당히 이제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중종이 이 부담을 되게 느끼죠. 끊임없이 수기를 통해 왕 스스로 성인이 될 것을 요구하면서 궁극적으로 왕권을 제압하려는 그런 조광조의 모습. 그리고 이 조광조 중심의 살림 세력이 어느 정도는 처음에는 그래 맞아, 이 연산군 시대하고 단절되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야 돼. 그런데 이렇게 조광조가 실천하려고 하는 방향이 지나치게 이상적이고 너무 급진적이다. 그런 부분에 이 중종이 상당히 이제 서서히 실망을 해나가고, 그러면서 그때 훈구파 난고원 심정 같은 사람들이 이 조광조의 그 문제점 같은 것을 들추니까 기록상으로만 보면 하루 전까지만 해도 조광조 불러가지고 격려했던 사람이 갑자기 1519년 11월 15일 밤에 바로 이제 자기 측근 세력들을 부릅니다. 궁궐로 불러들여요. 근데 사실은 이 우리 그 경복궁, 그 당시에 이제 경복궁에서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경복궁의 네 곳문이 동쪽이 건춘문, 서쪽이 영추문, 우리 이제 정문에 해당하는 남문이 광화문, 북쪽에 있는 문이 신무문인데, 이때도 마찬가지 궁궐이 이제 밤이 되면 다 이렇게 이 궁궐 문이 다 잠겨버려요. 쉽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신무문만은 요 승지가 통제하지 않는 문이어서 바로 이제 왕이 밀지를 내려가 이 신무문을 통해 가지고 바로 이 조광조에 대해서 가장 그 반대에 있었던 그 세력들, 홍경주라든가 난고원, 심정 이런 사람들을 불러들여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조광조에 대한 체포령을 내려요. 이 전격적으로 체포가 돼버려요. 중종실록의 여러 자료들을 보면 이 신하들이 먼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중종이 자신의 의중을 내비쳐요. 지금 조광조에게 너무 지금 막 나가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든 좀,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도 이게 보면 조선시대의 신하들 특히 발언 같은 경우는요 진짜 바로 그 한순간에 충신이 될 수 있고 잘못하면 이게 완전히 그 역신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중종이 조광조를 아주 신임하고 있는 이런 단계에서 조광조가 뭐 당파를 만들어 가지고 조정을 물러나게 합니다. 이러면 이 사람이 오히려 역신이 돼버려요. 역적이 돼버려요. 근데 이 왕이 확실하게 조광조를 불신하고 있다라는 것을 파악이 된 상황에서는 이런 말은 오히려 왕을 기쁘게 해주는 그런 발언이 됐다라는 거죠.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조광조일파 잡아들여라 이렇게 된 거고, 사실 조광조는 투옥될 때도 이게 뭐 잘못된 거 아니야? 그 하루 전까지도 나를 그렇게 믿으셨던 왕이 나를 체포한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니까 조광조 너무 당황합니다. 그래서 실제 기록에도 감옥에 갇히던 날도 그 막 술을 마시면서 막 엉엉 울면서 이게 도저히 이게 왕이 이러실 리가 없다라는, 이건 뭔가 잘못되고 분명히 바로 잡힐 거다 이렇게 했지만, 조광조는 결과적으로 이 붕당을 만들어 역모를 꾀했다라는 제목으로 이때도 여러 가지 그 조광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는데요. 처음에는 바로 이 중종이 뭐 사약을 내릴 것을 이제 했다가 영의정, 정광필 같은 사람이 그래도 막아서 이게 사약을 내릴 만한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라고 해서 그럼 유배 보내는 것으로 하자이가, 그래서 조광조가 일단은 유배를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느냐 하면 전라도 능주로 유배를 갔고, 거기서도 워낙 이제 이 중종의 마음이 뭔가 이 조광조라는 위험한, 조광조가 살아있는 한 자신의 어떤 왕권에 대한 불안감 같은 것이 있을 때 이 훈구파들, 특히 이 난공과 같은 이런 신하들이 이 조광조는 무조건 이게 처형을 해야 화근을 뽑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조광조에게 사약을 내립니다. 그래서 조광조가 전라도 능주에서 이제 유배 생활하고 있을 때 중앙에서 이제 의금부에서 이제 그 사람이 왔다.
처음에는 이제 중앙에서 사람이 왔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자기 풀어주러 온 줄 알았어요. 정말 중종이 오해가 풀려서 아, 이제 나를 석방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딱 사약을 가지고 나타난 거죠. 그래서 조광조가 처음에도 잘 믿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게 이 임금이 왕이 중종의 확실한 뜻임을 알고 사약을 마시고 38세라는 짧은 생을 마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도 보면 이 사약을 마실 때 여러 좀 일화가 남아 있는데요. 사약하면 그냥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뭐 그냥 탁 원샷 마시고 바로 피토하고 죽고 이런 것이 그냥 일반적인데 실제 그렇지가 않아요. 이 사약은 한자로도 죽을 사자가 아니에요. 하사할 사자. 왕이 하사하는 이야기고 정치적으로 어쩔 수 없이 죽일 수밖에 없지만 이것도 왕의 은혜. 어떻게 보면 사약을 내리는 게 시신은 온몸은 제대로 보존할 수 있잖아요. 뭐 차명에 처해진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래서 이것도 마지막 은혜다라는 이런 개념이 담겨 있는데 물론 이제 거기다가 이 한약재 성분의 뭐 비상과 같은 이런 독극물을 이제 넣은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분들은 사약이 몸에 잘 받아가지고 안 돌아가시는 분이 있어요. 조광조 같은 경우도 사약 받고도 계속 마셨는데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게 사형 집행하러 온 사람이 상당히 초조해지는 거예요. 자기 빨리 이제 집행하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 어떻게 뭐 목을 매야 되나 뭐 이러고 있을 때 조광조가 좀 기다려라. 죽어 주겠다 이러면서 연거푸 사발을 마시고 돌아가셨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이 조광조가 끝까지 중종을 믿었던 그런 부분은 그 절병시 보면 임금을 어버이처럼 사랑하고 나라 걱정을 내 집 걱정하듯 하였노라. 밝은 해가 이 세상을 내려다 비추니 나의 붉은 마음 환히 비추리라 라는 이 시에도 마지막까지도 이 중종에 대한 믿음을 보이는 그런 정말 짠한 그런 조광조의 마음이 나타나고요. 이 조광조 묘소는 지금 용인에 가면 결국 유배지에서 이곳으로 옮겨와서 용인에서 이 무덤이 만들어졌고요. 이런 인연으로 지금 또 용인에 가보시면 신곡소원이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이 조광조 선생을 배양한 소원인데 요 용인에 신곡소원이 있고 또 그 조광조가 마지막으로 이제 그 사약을 마셨던 그 목숨을 잃었던 그 전라도 능주 지금 이제 화순 쪽인데요. 거기에는 죽수소원이라는 또 소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조광조를 기억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이 조광조를 또 기억하는 공간으로 대표적인 게 지금 전라도 그 담양에 가면 소세원이라고 이 한국의 민간 정원 중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도 꼽히는데요. 이 조광조의 제자였던 양산보가 스승의 희생을 이제 결국은 이제 목격을 하고는 그곳에 정원을 짓고 이제 정치의 뜻을 버린 바로 그런 공간인데 정말 그 민간 정원으로 잘 이제 꾸며져 있어서 한 번쯤 찾아갈 만합니다. 미완의 기억과 후대의 기억으로 살아나다. 당대는 물론 실패했어요. 그리고 그 완성을 보지 못했지만 후대의 조광조를 계승한 그 이황 이조식과 같은 살인파 학자들에게 조광조는 멘토가 되었고 결과적으로 그가 지향했던 사상과 이념을 실천하려는 움직임이 조선시대에 정착되었다라는 점에서는 당대에는 그 개혁이 성공을 하지 못했지만 후대의 기억으로 그의 개혁은 되살아났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일 교시 신병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